1866년 여름 오사카 성이었습니다. 21살의 젊은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가 전쟁 지휘를 위해 이 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쇼군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반란을 진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전장에 나서기도 전에 그의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다리였습니다. 걸을 때마다 힘이 빠지더니 어느 날부터는 제대로 서 있기조차 어려워졌어요. 그 다음에는 숨이 찼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마구 뛰었죠. 시위들이 달려왔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약을 써봐도 침을 놓아봐도 차도가 없었어요. 그해 7월 이에모치는 오사카성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21살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모치는 전투 중에 다친 것도 아니었고 역병이 돈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멀쩡하던 사람이 서서히 무너지듯 쓰러진 겁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런 죽음이 이에모치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전에 쇼군도 그 전전의 쇼군도 비슷한 증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마치 쇼군이라는 자리에 저주가 내린 것처럼요. 일본에서 가장 잘 먹고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이 왜 21살에 죽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쇼군들만 이런 병에 걸렸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제1장, 에도의 흰쌀밥. 이에모치가 살았던 시대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7세기 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통일하고 에도, 지금의 도쿄에 막부를 열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태평성대가 시작되면서 일본 사회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식문화였어요. 평화의 시대가 열리자 농업 기술이 발전하고 쌀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욕망이 피어올랐죠. 바로 하얗고 윤기나는 흰쌀밥이었습니다. 쌀은 원래 껍질째 먹는 것이었어요. 거친 겉껍질을 살짝만 벗긴 현미, 혹은 보리나 조, 수수 같은 잡곡을 섞어 먹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정 기술이 발달하면서 쌀겨를 완전히 깎아낸 순백의 쌀이 등장했어요. 이 흰쌀밥은 부드럽고 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쌌죠. 자연스럽게 흰쌀밥은 부유한 사람들의 상징이 되었어요. 쇼군의 밥상에는 당연히 최상급 흰쌀밥이 올라갔고 에도에 사는 무사들과 상인들도 앞다투어 흰쌀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에도에서 기묘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무사들이 에도에서 한동안 지내다 보면 이상하게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리가 붓고 힘이 빠지고 걷기가 힘들어지는 증상이었죠. 그런데 더 기묘한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면 씻은 듯이 낫는다는 거예요. 에도에 오면 아프고 떠나면 낫고 이 패턴이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병에 특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도와즈라이, 에도에 살면 걸리는 병이라는 뜻이었어요. 사람들은 에도의 물이 나쁜 건지 공기가 나쁜 건지 아니면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갖은 추측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에도의 습한 기후 탓이라 했고 누군가는 도시의 나쁜 기운이 병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원인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2장 쇼군가의 저주. 에도와즈라이가 에도 시민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면 그 중심에는 쇼군 가문이 있었어요. 1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사다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에사다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기록에 따르면 말을 더듬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그의 증상이 뇌성마비 때문이라는 설도 있지만 각기병의 신경 증상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 같은 것들이었죠. 문제는 쇼군이 병약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사다가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없게 되자 막부의 실권이 노중, 그러니까 최고위 관료들에게 넘어갔어요. 그 중에서도 이 나우스케라는 인물이 사실상의 독재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이에사다는 쇼군 자리에 오른 지 5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막부는 후계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내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14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였어요. 이에모치는 겨우 13살에 쇼군이 되었습니다. 어린 쇼군이었지만 총명했고 주변의 기대도 컸어요. 그런데 이에모치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단 것을 지나칠 정도로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훗날 이에모치의 유골이 학술 조사를 위해 발굴되었을 때 연구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0개가 넘는 이에 심각한 충치가 있었던 거예요. 21살 청년의 치아 상태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죠. 기록에도 이에모치가 카스텔라나 양갱 같은 달콤한 과자를 무척 즐겼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흰쌀밥에 달콤한 과자. 이에모치의 식단에는 비타민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시절 누가 쇼군의 밥상을 탓할 수 있었겠습니까? 최고급 쌀과 최고급 과자는 쇼군에게 바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으니까요. 사랑과 충성으로 올린 밥상이 도리어 쇼군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잔인한 역설이었습니다. 이에모치가 21살에 세상을 떠난 뒤 막부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뒤를 이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뒤였어요. 불과 2년 뒤인 1868년, 260년을 이어온 도쿠가와 막부가 무너지고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막부의 멸망을 각기병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쇼군들의 잇따른 요절이 막부의 구심력을 약화시키고 권력 공백을 만들고 그 틈으로 반막부 세력이 파고들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흰쌀밥 한 그릇이 한 나라의 운명에 나비 효과를 일으킨 셈이었습니다. 제3장, 정체가 드러나다. 자, 이제 이 미스터리의 답을 열어볼 차례입니다. 쇼군들을 쓰러뜨리고 에도의 무사들을 병들게 한 정체는 바로 비타민 B1, 다른 이름으로 티아민이라는 영양소의 결핍이었어요. 이 병의 정식 이름은 각기병입니다. 티아민은 우리 몸이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에요. 이것이 부족해지면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신경과 심장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손발이 저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다가 결국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티아민이라는 물질은 어디에 들어 있었을까요? 바로 쌀겨에 있었습니다. 현미의 그 거칠고 누런 겉층, 도정할 때 깎여 나가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흰 쌀밥을 만드는 과정은 곧 티아민을 버리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쌀을 하얗게 깎으면 깎을수록 밥은 맛있어지지만 생명을 지키는 성분은 사라져 갔어요. 이제 에도 아즈라이의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시골에서 잡곡밥을 먹던 무사는 건강했어요. 에도에 올라와서 흰 쌀밥만 먹기 시작하면 티아민이 고갈되면서 병이 났고요. 고향에 돌아가 다시 잡곡밥을 먹으면 티아민이 보충되니까 자연스럽게 나았던 거예요. 에도의 물도 공기도 기운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밥상의 차이였어요. 쇼군들은 이 구조의 가장 극단적인 피해자였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하얗게 도정한 최고급 쌀을 먹었고 반찬도 정제된 고급 식재료 위주였으며 달콤한 과자까지 즐겼으니까요. 거친 음식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장 귀한 밥상이 가장 치명적인 밥상이었다는 것.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인류가 알아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에요. 비타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20세기 초에야 등장했고 티아민이 각기병의 원인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립된 것은 1930년대의 일이었습니다. 그 수백 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원인도 모른 채 쓰러져 갔어요. 제5장, 답을 알고도 막지 못한 비극. 쇼군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근대 국가로 빠르게 탈바꿈했어요. 서양의 기술과 제도를 받아들이고 강력한 군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흰쌀밥에 대한 집착만큼은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군인들에게 하루 6홉이나 되는 흰쌀밥을 지급했어요. 당시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 군에 입대하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불리 흰쌀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흰쌀밥은 징병의 유인책이자 제국의 자부심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군대 안에서 각기병이 폭발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해군 군의관 타카키 카네이로였어요. 타카키는 영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해군에서 각기병이 창궐하는 것을 보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장교들보다 수병들에게서 각기병이 더 많이 발생했는데 장교들은 서양식 식사를 하고 수병들은 흰 쌀밥 위주로 먹고 있었던 거예요. 타카키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식단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해군의 급식을 바꿨어요. 흰 쌀밥 대신 보리밥을 섞고 빵과 고기, 채소를 추가했습니다. 결과는 극적이었어요. 해군에서 각기병이 거의 사라진 겁니다. 타카키는 아직 비타민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대에 순전히 관찰과 실험만으로 답에 도달한 선구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군이었어요. 육군 군의 총감 모리 오가이는 타카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리 오가이는 독일에서 의학을 배운 엘리트였어요. 당시 독일 의학계의 주류는 모든 병의 원인을 세균에서 찾는 것이었고 모리는 각기병도 어떤 세균이 일으키는 감염병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영양이 부족해서 병에 걸린다는 발상 자체를 비과학적이라고 무시한 거예요. 모리 오가이의 반대로 육군에서는 흰 쌀밥 보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졌어요. 이 전쟁에서 벌어진 일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해군에서는 각기병 사망자가 거의 없었지만 육군에서는 약 25만 명이 각기병에 걸렸고 그중 약 2만 7천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전투에서 죽은 전사자와 맞먹는 숫자가 밥 한 그릇 때문에 쓰러진 겁니다. 답을 아는 사람이 있었고 증거도 있었고 해군이라는 성공 사례까지 있었는데도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고집, 한 조직의 권위가 진실을 눌러버린 결과였어요. 참고로 모리 오가이는 일본 근대문학의 거장이기도 했습니다. 기러기 아베 일족 같은 명작을 남긴 대문호였어요. 예술에서는 인간의 내면을 누구보다 섬세하게 들여다본 사람이 의학에서는 눈앞의 증거를 끝끝내 인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씁쓸합니다. 위대함과 어리석음이 한 인간 안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모리 오가이만큼 잘 보여주는 사례도 드물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대목이 어디였을까요? 쇼군이 21살에 죽은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저는 조금 다른 곳에 눈이 갑니다. 에도 시대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에도에 오면 아프고 시골에 가면 낫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패턴은 보였어요. 그런데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흰쌀밥이 문제일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모두가 원하는 것이 해로울 수 있다는 가능성은 아예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메이지 시대에 해군의 타카키 카네이로가 답을 찾아냈어요. 식단을 바꾸면 낫는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육군의 모리 오가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독일에서 배운 세균론이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믿는 것에 맞지 않는 증거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집의 대가가 러일 전쟁에서 2만 7천 명의 목숨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들여다봐야 할 것은 각기병 자체가 아닙니다. 각기병은 이미 정복된 병이에요. 비타민 B원만 충분히 섭취하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기병을 이렇게까지 키운 구조, 그러니까 모두가 좋다고 믿는 것을 의심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답이 눈앞에 있는데도 기존의 믿음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수십 년째 같은 건강보조식품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변에서 한번 의심해보라고 하면 화부터 내시는 경우도 있죠. 혹은 의사가 분명히 수치가 높다고 말해주는데 나는 괜찮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건강 문제만이 아닙니다. 재테크든 자녀 교육이든 한때 맞았던 방식이 지금도 맞을 거라는 확신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적이 되기도 해요. 모리 오가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독일 유학까지 다녀온 수재였고 문학에서는 일본 근대사의 이름을 남긴 대문호였습니다. 그런 사람도 자기가 옳다는 확신 앞에서는 눈이 멀었어요. 똑똑한 사람의 고집이 어리석은 사람의 무지보다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어쩌면 이 이야기가 전하는 가장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각기병이라는 병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좋다고 믿는 것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일,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증거가 나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 이것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에도의 쇼군도 메이지의 군의관도 해내지 못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